오늘도 모여든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꿈과 대륙을 건너온 음식들의 풍미가 온통 뒤섞이고 교차하는 도시. 나의 고향 서울은 거대한 코스모폴리탄이다. 하지만 쉴 새 없이 명멸하는 듯한 나의 도시에도 어딘가에 묵직하게 연결된 뿌리가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곱게 싼 이 보자기 속에 나에게 해답을 줄 물건이 들어있다. 이게 참, 아이고. 음식. 그것도 왕의 음식이다. 묵직하네요. 도슬,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때 당시 받았던 도시락. 조선시대 왕들은 궐 밖으로 순행을 갈 때면 일상식을 담은 도색을 지참했다. 팔도에서 진상한 식재료로 만들어지는 임금의 도시락.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어 백성의 마음을 고루 살펴야 하는 것이 음식을 대하는 왕의 도리였다. 의외로 담백해 보이는 권력자의 도시락. 뭐 영조 왕 이런 분은 감선이나 철선을 잘 좀 적절히 활용하셨다. 반찬수나 가짓수를 정말 어려운 뭐 일이 있거나 상을 당했거나 하면 줄이거나. 줄이는 거. 예. 예를 들면 뭐 흉년이나 또는 뭐 재해가 있을 때 어떤 왕의 어떤 그 덕목을 보여주는 수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의 한 장일 수도 있겠다. (500년) 수도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어느 날 갑자기 열린 근대의 문을 통과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서울 사람들 식탁에는 어떤 것들이 올랐을까? 나는 이제 음식의 온기와 풍미가 담긴 서울의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려 한다. 서울의 맛이란 무엇일까? 서울의 맛을 하나의 도시락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여정이 혹시 나를 우리에게 서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으로 이끌어주지는 않을까? 여기 안녕하세요. 아, 네. 태성사님.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웬일이세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지금. 우선 내 생애 최초의 맛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소박한 문방구집 모범생 아들로 자라났다. 뭐니 뭐니 해도 이 문방구에서는 맛있는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와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그냥 이거 사먹고 저거 사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모기업 문방구는 편의점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있었다. 맛은 기억이라고 했던가? 우리 저가식품들이 가면서 와. 야, 이거 봐. 코올리며 동전 몇 개와 바꿨던 그 쫀득한 맛들이 생생하다. 대박. 이거 이거 야, 너희들한테 내가 저가식품을 사줄게. 야, 먹고 싶은 거 좀 골라봐. 내가 이거 쏜다. 저가식품. 저가식품. 비싼 거 골라주세요. 집어. 와. 그래. 야, 네. 자, 또 요거. 살 거요. 너는 뭐야? 맛있어요. 아. 안에 꿀도. 야,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야, 뭐야, 대박. 있어. 이거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야, 내가 옛날에 구워 먹었잖아. 구워 먹어요.
야, 후배들과 얘기하다 보니 때로 이 혀가 뇌보다 강력한 기억력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가난했던 한 소년이 성장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도시. 서울은 날마다 상전벽해가 일어나듯 빠르게 변하는 도시다. 그러나 이곳에도 깊고 유구한 시간이 숙성시킨 맛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서울의 역사가 새로이 읽히지 않을까? 너무 추워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옛날 서울도 이렇게 추웠을까요? 그나저나 옛날 서울 사람들도 정말 바쁘게 살았겠죠. 그 바쁘게 살았을 사람들을 먹였던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서울의 맛의 기원,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조선의 왕들이 전국인 경복궁보다 더 오랜 시간 머물렀던 창덕궁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광입니다. 저희. 궁중요리 전문가는 서울의 맛을 어떻게 정의할까? 선생님, 제가요. 네. 제가 서울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서울의 맛이 뭐야? 라고 질문하는데, 가만있어. 내가 서울 출신인데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예. 고민하다가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좀 그 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생님 이렇게 뵈본 그래요? 거예요. 글쎄, 저도 그 질문에는 사실 어렵기는 해요. 네. 그런데 1847년 왕의 서재 겸 사랑채로 건립되었다는 낙선제로 향했다. 갑신정변 이후 고종의 집무소로 쓰였고 국권을 빼앗긴 후에는 순종이 기거한 곳으로 왕조의 마지막 흔적이 남은 곳이다. 마지막 윤비를 모시고 살았던 마지막 그 내인들, 궁녀들이 네 분이 계셨었어요. 여기에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음식 쪽에서는 한이순이라는 한이순 상공. 고종 때 13살에 들어와서 고종 순종을 거쳐서 윤비까지 이렇게 마지막 황후를 모셨던 네 궁녀 가운데 요리를 담당했던 한이순 상공. 한상공에게 궁중요리를 배우겠다고 매일같이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가 황희성 선생이었다. 그 궁녀들은 외부 사람을 절대 옆에 오게 하지 말고 항상 비밀로 이렇게 자기네들 그게 있는데 이 구박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윽고 스승과 제자가 된 두 사람은 궁중 음식을 연구하고 알려나갔다. 음식이 무슨 문화재냐고 여겨졌던 70년대 초, 세간의 인식을 바꿔놓으며 조선 왕조의 궁중 음식을 무형문화재에 올렸다. 그렇게 보존해낸 궁중 음식의 계보는 황혜성 선생의 세 딸들에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제는 모두 철화에 접어든 궁중 음식의 대가들이다. 전설의 세 자매를 만나기 위해 궁궐 담장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오늘 날은 괜찮지? 네, 날은 오늘 뭐 너무 좋은데요. 저는 제 너무 똑같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작은 황 선생님이었어요. 맞죠? 옛날부터. 제 말이 맞죠? 나보고 물어보지 마. 근데 그래서- 하는 짓은 똑같아 내가. 그래요? 아니 사진 속에 계신 황 선생님 모습하고 네. 너무 똑같으셔가지고. 맞아요. 그죠, 점점 맞죠? 닮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근데 나이 들면서 뒷모습 이렇게 보면 다 엄마야. 옛날에 엄마 그러세요? 항아리 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교육자로서 연구가로서 여전히 궁중 요리를 증언하고 있는 세 자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서울 음식 중에는 이 세 자매의 기여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세 명의 요리 대가님들에게 물어야 할 것들이 많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궁중의 음식들은 어떻게 일반에까지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제도라 그러세요. 결혼이요? 성을 이시잖아요, 왕은. 근데 전부 바깥에서 다른 성씨의 처자를 데려다 왕비를 삼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가는 거는 그 집의 모든 풍습과 습관이 문화가 가는 거니까 민가의 음식이 자연히 궁중에 전해진 거고 네. 그다음에 궁중에서 잔치를 하면 다 싸서 각 집집마다 이제 고관집에 돌려줘요. 그리고 거기 이제 초대받아서 먹고 흉내를 또 내고. 세 대가는 각자가 생각하는 서울의 맛을 요리해 주었다. 먼저 맏딸 한복녀 선생의 서울의 맛. 반가의 정갈한 오첩반상이다. 담백한 소고기 묵국에 대표적인 서울 양념인 새우젓으로 가늘한 호박, 서해안 조기가 들어간 고추장찌개, 그리고 간장. 본디 양반들은 소금이 아니라 간장을 썼다고 한다. 각각이 오첩 예절을 갖춘 반상,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래서 저는 서울의 맛은 이 정도가 아닐까. 네. 이건 정말 묵고 옛날 서울 양반이다. 묵국하고 수저부터 국물에 적셔서 드시는 거. 그런가요? 그것이 이제 식사 방법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김치국부터 이렇게 또 순수하게 김치국도 맛있는. 속담대로 가는데요. 새콤하죠. 네. 김치국을 먹고 새콤한 그걸 먹으면서 입맛을 돌리는 게 이게 사실은 에피타이저예요. 한국의 밥상에서. 하시는 것도 평소에 우리가 배물림 요리를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한복선 선생은 요리 프로그램의 원조시다. 그녀가 나타나는 시간이면 집집마다 메모지를 들고 TV 앞에 앉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균력을 정장작용 한복선 선생은 주한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서울의 맛을 대신했다. 아유, 영광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술을 따라봐요. 색깔이 이게 포도주인가요? 색깔이. 포도주 같아요? 냄새 좋다. 네. 다는 하지 말아요. 우리가 말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흔히 신선로라고 부르는 화려한 궁중 음식 열구자탕. 고춧가루가 아니라 간장으로 볶아 담백한 서울식 낙지볶음. 소금이 아닌 간장으로 가늘한 장김치. 요즘 서울 사람들이 잘 만들지 않는 김치다. 제가 한 47년 정도 네. 그 전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제 강점기 그때쯤에는 그렇게 잔치가 많았대요. 그러면 어머니 혼자 이걸 못 하시니까 그 명월관 서울 그 요리집에서 요리사도 오고 기생들도 오고 뭐 음악하는 사람도 놀이꾼들도 와가지고 요즘 출장 뷔페처럼 맞아요. 요리사님이 오시는 거군요. 아예 그리고 악당까지만 하면 온 거죠. 악당까지요? 그거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느라고.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올 때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요리상에 놨기 때문에 그때 배우셨대요. 우리나라 최초의 요리집인 명월관. 왕조가 무너지자 세상에 나온 궁중의 조리사와 기생들이 세종로의 고급 요정을 차린 것이었다. 장춘관, 국일관, 식도원, 요정은 더 늘어났다. 왕의 음식이 반가도 서민의 가정집도 아닌 요정을 통해 흘러나왔다. 궁중이 이제 조직이 해체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되겠죠. 그 중에서 대령숙수라 그래서 남자 조리사는 그 요리집에 이제 조리사로 채용이 되고 약방기생이라 그래서 궁 안에 잔치할 때 춤추고 노래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그 명월관이나 그런 큰 잔치 요정집에 거기서 이런 공연단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왕조가 해체가 되면서 네, 그래요. 프랑스 혁명이 나서 궁의 음식이 일반으로 레스토랑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 현상이죠. 다 어디나. 음식값만 지불할 수 있다면 왕의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
마지막 한복진 선생의 서울의 맛은 그러한 시대가 막 열렸을 때 서울의 외식가에서 인기를 얻었던 음식들이다. 자저수로 가늘한 깍두기도 함께다. 깍두기를 2개 드시네? 아이고, 맛있어라. 이 맛이야. 저희 어머니가 사윗감을 고르실 때 맛있게 먹는 사람을 골랐어요. 음식을.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 음식 한 그릇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예를 갖춰 먹어야 한다고 여겼던 옛 서울 사람들. 유교의 규범 속에서 조선시대 궁중과 반가의 음식은 수백 년을 내려왔을 것이다. 그런데 근대 시작과 함께 서울의 맛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의 시점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돈이문의 역사와도 이어진다. 이 돈이문은요, 4대 문 중 이 서쪽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당당한 그런 문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또 가슴이 아픈 게 4대 문 중 유일하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유일한 또 한 개의 문이기도 하죠. 서울 서북 쪽의 관문으로 중국 사진이 출입하고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드나들었던 돈이문. 돈이문 아래 성벽 마을에는 널따란 상업지구가 형성돼 있었고 성 안에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던 논밭도 있었다 한다. 놀랍게도요, 돈이문 밖을 나오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경기 가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문과 그 경기 가명 사이로 가면서 상업 지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돈이문이에요. 돈이문 앞에 지금 쌀가게 보이고, 그 다음에 신발가게 보이고, 밑에 내려오면은 이렇게 채소밭 같은 게 보입니다. 관청과 가게들과 논밭이 촘촘히 들어선 번화한 마을. 조선 후기 이 성곽 아랫마을은 사람 사는 활기로 넘쳤을 것이다. 그곳에는 아직 100년도 더 된 시장이 남아있다. 어머니 여기서 몇 년 하셨어요? 28년. 6.25 전쟁 중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고 하는 서민들의 시장이다. 지금 방금 만든, 이야, 이 잡채 김. 대박. 맛있겠다. 30년이 넘었다는 꽈배기 가게.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겠네요. 우와, 색깔 봐. 어린 시절 엄마 따라 장에 갔을 때 군침 흘리며 지켜봤던 바로 그 광경이다. 이 꽈배기가 영천시장에서는 1,000원에 4개다. 드셔보셨어요? 식은 꽈배기가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꽈배기? 지금도 물건값 싸기로 유명한 영천시장. 일제강점기에는 도매시장이 서기도 했다. 이 돈이문이요, 이제 헐려나가죠. 언제 헐려나가냐면 1915년. 그때는 언젠가요?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뜯겨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전차를 복선화시킨다. 도시정비라는 어떤 그 미명하에 전차를 복선을 만드는데 돈이문 입구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어내가지고 결국 성곽이 헐리게 됩니다. 어찌 본다면 한양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전근대와 근대를 나누는 그 경계선일 수 있지요. 그게 헐리게 되면서 어떤 근대적 문물 이런 것들이 계속해 유입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 그 통로의 그 입구에 바로 이렇게
시장들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근대의 문을 통과한 서울은 급속한 도시화를 겪게 된다. 이때 외식 문화라는 것이 탄생한다. 1920년대 잡지를 보면 어느 음식에 대한 예찬이 펼쳐져 있다. 말만 들어도 우선 구수한 냄새가 코로 물씬물씬 들어오고 터분한 속이 확 풀리는 것 같다. 이만하면 서울의 명물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조선의 명물이 될 수가 있다. 기사의 제목은 괄세 못할 경성 설렁탕. 설렁탕은 근대 도시 서울의 인기 메뉴였다. 일제강점기에 생긴 설렁탕집 가운데 몇몇이 여전히 남아있다. 80을 넘긴 창업자의 셋째 아들이 대를 이어 식당을 지킨다. 반갑습니다. 그 옛날처럼 진한 설렁탕 한 그릇으로 뜨끈하게 속을 데우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이거는 내가 장가 들고선 싹 끊어버린 거야. 저 어떻게 성씨가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죠? 최씨예요. 초이? 네네네. 우리 사회에서 흔치 않다는 100년을 바라보는 식당이다. 아, 문 열었다는 사진이구나. 개업. 개업이가 저 개업이가 개업 사진. 저 근데 개업, 그러네. 금물개업이 네. 한 달 붙여놔. 왜 그러냐면 네. 전에는 이 선전하는 방법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색이 맑은 곰탕과 다르게 설렁탕은 양지머리와 뼈, 부속물을 함께 넣고 푹 곤다. 그래야 뽀얀 빛이 나온다. 이 소금 팍팍. 이게 파를 이렇게 팍팍. 이 설렁탕을 하려면요, 네. 24시간 하기 때문에 밤 서살 둬야 돼요. 밤을 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장작불을 떼니까. 아, 그래서 근데 씨육수가 나오면 이걸 갖다 이쪽으로 붓고. 그러면 그 씨육수가 끊긴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우린 정월에도 안 놀았어. 노는 날이 없었어. 이야. 아버님 고기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절아서 이렇게 고기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보통 그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막 근대 도시로 태동하던 서울. 뼈와 부산물을 고안해 값이 쌌던 설렁탕은 가난한 이들의 뱃속을 뜨끈하게 해주던 서민 음식이었다. 물론 이 유명한 설렁탕 맛에 양반의 후손들도 호기심을 보였다. 옛날에요. 예. 이것이 서울역 앞에서 네. 저 광화문 종로 거지. 네. 이게 설렁탕이 배달을 갔었어요. 이거 배달한다고요? 뚝배기에다 30그릇씩 싣고 아니 설렁탕을 배달을 해요? 밥을 말아가지고 그것도. 아, 그래요? 두툼한 뚝배기를 묘기하듯 가득 실은 설렁탕 배달부들이 서울시대를 달렸다. 설렁탕은 아마도 최초의 배달 음식이 아니었을까? 주문을 하는 이들 중에는 체면 때문에 이 차마 설렁탕집을 찾지 못한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것이 양반들이 양발 튀고 앉아서 먹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밥 따로 국 따로 그 따로 잡수는 분들이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도 이거 먹으러 벗어버리고 이거 먹으러 왔을 거야. 아마도 버선을 많이 못 버리는 양반이라면 배달해서 먹었을 거예요. 몰래 저기 하인 보고 시키라고 해가지고 하인 시키고 가져와라 하고 드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그 사람들 먹어보면 맛있거든. 경성의 명물이라 불렸던 설렁탕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는 서울의 맛이다.